옅어지는 빨강.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유한국당 하면 어떤 생각, 어떤 이 색깔, 어떤 컬러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빨간색이 떠오릅니다. 근데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이름까지 바꾸게 된다면 우리 당은 완전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결집해서 우리 당이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자, 자유한국당 하면 이 레드, 빨간색이 떠오르는데 김민지 기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김민지 기자 옷 색깔 핑크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핑크색. 한국당에서 지금 핑크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네, 뭐 예. 의식해서 입은 건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상징색인 빨강색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에세이집을 하나 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컬러가 바로 분홍색. 이렇게 컬러를 사용한 그런 색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요, 보통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들 명함을 받아보면 빨강색으로 뭐 자유한국당 글씨가 써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의 명함은 저렇게 분홍색으로 제작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하. 그러니까 진짜 여의도 연구원, 저 핑크색이네요. 뭐 정확히 뭐 밀레니얼 핑크라는 색깔이라고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이제 에세이집에도 핑크가 등장을 했고,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내일이 이제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6월 6일 내일 이제 딱 100일이 되는데 이 100일 즈음에 한국당의 상징색이 뭔가 빨간색에서 핑크로 바뀌고 있다, 분홍으로 바뀌고 있다. 조 부장, 이게 그냥 넘길 일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빨간색 하면요, 가장 떠오르는 사람 바로 박근혜 전 박근혜죠,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그러니까 대표 시절이나 후보 시절부터 박근혜 대표, 박근혜 후보가 빨강색 옷을 입었다? 이러면 기자들은 전투복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력한 대여 투쟁이라든지 예. 어떤 단호한 발언할 때.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 빨강색으로 정당 색깔을 바꿀 때, 박근혜 정당의 색깔이다. 네. 이렇게도 일컬어졌거든요. 예. 지금 한국당에서 이 빨간색이 옅어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색을 좀 지우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냐. 박근혜 색을 지우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어떤 꺼져가는 이런 분위기. 이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박근혜 정당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 중심의 정당이다. 예. 이런 것도 좀 나타내고 싶겠죠. 예. 예, 이동. 원래 당색은 네. 강렬한 원색을 많이 씁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그러네요. 지금 다른 당들 색깔 그래서 보면. 네. 보통 분홍색은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색깔을 결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당이 지금 가장 취약한 그 지지층이 2030,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호남이거든요. 예. 근데 그 셋 가운데 이 밀레니엄 핑크가 그 2030하고 그 여성층을 겨냥한 색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내년 총선이죠. 네. 이때 처음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2000년에 태어난 우리 젊은이들이 내년 총선에 투표할 수 있죠. 예. 그리고 핑크는 우리가 여자 어린이를 낳을 경우에 핑크 옷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성의 색깔이에요. 여성의 색깔. 저 지지층을 겨냥한 것 같고, 호남은 이제 이 핑크와는 별도로 굉장히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는데, 예. 아까 우리 조수진 부장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색깔을 빼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는데, 그건 맞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분홍색 말고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색깔을 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지난 전당대회 때, 황교안 대표를 그 유영아 그 변호사가 비판한 적이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자와 책상을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그렇죠. 않는다. 예. 그때 논란이 됐는데 네. 의외로 스무스하게 그냥 황교안 대표가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서야 한국당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황교안 대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부분은 한번 맞닥뜨려야 될 그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가 오늘 자유한국당의 이제
색상이 레드 빨간색에서 이제 핑크로 좀 변화하고 있다고 해서 관계자를 좀 김민지 기자가 직접 취재해봤다면서요? 네, 홍보 정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요. 일단 박근혜 색을 좀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거에는 좀 너무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이나 뭐 중도층 이런 사람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시뻘건색으로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그 책이 나왔다면 과연 그 책을 누가 받겠는가. 황교안 대표님 100일을 지나면서 집토끼 결집은 완결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도층을 향해서 좀 구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네, 한국당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어쨌든 한국당에 이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죠. 당 색깔이 빨간색에서 핑크로 좀 변화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당 색깔도 색깔이지만 아마 가장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이때 아닌 지금 막말 논란이 막 지금 불거졌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특히나 지도부를 하고 있는 뭐 대변인, 정책위 의장, 뭐 사무총장 등등이 다 막말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화가 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자, 황 대표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모든 지적과 또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하고 싶은 말씀 돌이라도 던지시겠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게 되면 정말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응분의 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또다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참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 당내에서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이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엄중 경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용납할 수 없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동훈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황 대표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막말 논란을 지켜만 볼 수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른바 막말 논란이 일어난 뒤에 우리가 뭐 여론조사를 뭐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추세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지지가 그 꺾이는 추세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유의하지 않을 수 없고 황 대표가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차기 대선 주자 그 여론조사를 하면 황 대표는 늘 1등, 2등 이렇게 그 좋은 수치가 나오거든요. 예. 그거에 비하면은 한국당은 덜 나오기 때문에 황 대표가 자기가 당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저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른바 막말 논란은 좀 이렇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막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네, 있다. 하나는 그냥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 어제 그 한성교 사무총장의 걸레질 같은 건 듣긴 굉장히 거북하지만 그냥 그 실수로 볼 수 있는데 인식과 관련된 그 이른바 막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세월호, 5.18, 5.18. 그다음에 뭐 좌파 독재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도 뭐 꽤 있으시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한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5.18이나 세월호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그 좌우파의 문제,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 이런 식의 얘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최근에 이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정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황 대표가 그동안 민생투쟁 대장정이라고 해서 뭐 대선 행보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오랫동안 투쟁을 벌여왔는데 황 대표가 아무리 점수를 아하. 따도 의원들의 막말로 점수를 깎아먹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로서는 겉으로 말을 안 해도 속으로는 아주 답답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아니 대표가 저 민생투쟁 대장정 고생한다고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저렇게 막말 하나 논란 딱 불거져서 뉴스화되고 그러면 다 점수 딴 거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답답함을 호소했다는 거죠, 조 부장? 네. 예. 한국당이 아무리 색깔 바꿨다고 네. 한국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국민들 없어요. 그렇겠죠. 네. 가령 정당이 당명을 바꿨다. 아무것도 체질 개선이 안 되면서 당명만 바꿨다? 이거를 위장 개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뭐 당 색깔을 빨강에서 핑크로 바꾸고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막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떤 뭐 생각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그리고 되죠. 최근에 여론조사 경향을 보면 별다른 호재가 여권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보합세, 하락세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지금 많거든요. 예.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막말로 인해서 중도층이 도망가니까 그러는 중도층이 거예요. 도망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런 자해행위 정말 절묘할 때 도약할 수 있을 때 절묘하게 사고를 치거든요. 예. 이건 정말 자해행위죠. 이런 건 해서는 안 되고요. 용납할 수 없다.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거다. 이게 보통 야. 이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불법 시위나 폭력 시위 때 대검 공안부 등에서 공권력 투입 직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 대표로서는 굉장히 익숙한 얘기예요. 익숙한 네. 얘기다.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한 겁니다. 엄중한 경고를 한 거다. 이제 또 진짜 막말하는 의원이 나오면 정말 가차없이 이제 당내 징계가 이루어지겠군요. 네, 얼마 전에 시청자 여러분이 홍카레오 방송이 있었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그래서 홍카레오 방송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바 있었죠. 자,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과도한 감정적인 대결. 내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에서 방어할 때도 과도하게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제가 평소에 있어요. 근데 유 장관이 야당할 때도 아주 못된 소리 저요? 했어. 나도 야당을 할 때 못된 소리 많이 했고 왜 그 야당을 할 때는 못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느냐. 야당은 힘이 없어요. 그건 다음 주제에 있습니다. 야당은 힘이 없으니까 국내 정치에 있습니다. 한 방에 가슴에 찔리는 소리를 해줘야 된다. 야구할 때. 근데 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믿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막말하고 그러면 비판을 받고 이러는데 왜 도대체 저 의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렇게 막말 논란에 휩싸일까? 좀 이런 분석이 나와요. 아니 과격 언사를 통해서 뭔가 이 강경 보수들을 결집하려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의도는 아니 어찌됐건 뭐 정치인들은 부고기사 빼고는 기사가 나면 다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 번째, 저렇게 뭔가 강경한 발언을 하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가진 황교안 대표가 날 좀 예쁘게 봐주지 않을까? 뭐 이런 거라는데 이도훈 의원님 뭐 어떻습니까? 뭐 의원 개인 차원에서는 저런 측면을 뭐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른바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의원 가운데 일부는 인지도 올라갔다고 뭐 좋아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 한국당으로 보면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게 예. 지금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한 위기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경상수지 그 적자로 절세 기록했다고 오늘 뭐 신문에도 나왔지만 예. 경제가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안보도 남북 관계나 주변 국가의 외교가 그 순탄치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가 되고 이인영. 공무원 사회는 지금 뭐 2주년이 아니라 4주년 같다고 그래. 전반적으로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다가 대통령의 최측근은 벌써부터 차기 후보를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문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에서 그 여권을 공격한다면 현재 그 문 대통령의 실정, 특히 경제 정책 같은 거를 아픈 부분들. 그렇죠. 아주 점잖은 얘기로 아주 합리적으로 그 제시만 해도 그 여당을 공격할 수 있고 거기에 만약에 어떤 대안까지 제시한다면 야당의 지지율까지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쉬운 방법을 놓고 일부러 어렵게 막말을 해가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건 대단히 잘못된 전략이죠. 대단히 잘못된 전략이다. 그리고요. 예. 부흥기사 깨고 기사 나오면 의원들은 좋은 것 아니냐. 이거 정말 옛날 버릇이에요. 옛날에 신문이 언론은 신문 이렇게 도식화돼 있을 때 그리고 신문이 몇 개 되지 않았을 때 얘기인데 정치데스크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아진 세상에서는 전혀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통용이 되지 않는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저 청와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이제 만나긴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만나서 좀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그래야 이 꽉 막힌 전국이 좀 풀리고 해야 될 텐데. 김민지 기자, 이 회동 가지고 참 글쎄요, 이 신경전이 아주 정말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화의 필요성은 양측에서 서로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데요. 그 형식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어요. 청와대는 5당 회동 후에 단독 회담을 하자. 그 5당에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포함된 5당인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교섭단체가 만나서 3당 회동 후 단독 회담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황교안 대표의 태도가 조금 무례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1대1로 대통령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가서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들었던 이런 국민들의 애환, 어려움, 위기 극복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3당 원내교섭 단체 회동 직후에 자유한국당과의 대통령님과의 1대1 대화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용인을 하겠다. 그 황교안 대표의 무례하고 독선적인 그런 행위가 반복되는 자회동한 다음에 1대1 회담을 바로 하겠다면 그건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무례함이고요. 지나치게 그 세 번씩 반복해서 역제안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우선 그 황교안 대표의 무례함이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는 5당 대표들끼리 만난 이후에 황교안 대표랑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1대1 합시다. 이게 이제 청와대 입장인데 황교안 대표는 아니 저 5당 중에서 민주평화당하고 저 정의당 대표는 뺍시다. 교섭단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 세 당 대표들끼리 만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가 1대1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당 입장인데요.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참 지금 저럴 땐가 싶으실 거예요. 예, 이런 걸 해설해야 되는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북미 정상이나 남북 정상회담도 아니고 이게 왜 형식에 이렇게 구애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뭐 저기 남북 정상들 간에도 조건 없이 만난다. 이런 거 항상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1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청와대의 노력이 과연 있는가? 지금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묶인 지가 지금 40일이 훨씬 넘었고요.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또 탄력근로제 이런 거 보완 입법이 굉장히 시급해요. 이 시급함을 정말 진실로 정부 여당이 급하다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조건 붙여서 지금 이렇게 조건 바꿔서 계속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국당 같은 경우도 지금 알아야 되는 게요. 이 회담의 어떤 형식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다면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 문제. 이거를 벗어야 돼요. 지금 246 이런 짝수달은 이 임시국회가 열리는 달이에요. 그래서 6월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지 또 한미 동맹, 또 대북 관계 이런 거 관련 상임위부터 열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서 회담의 형식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답답한데 제1야당 대표를 왜 홀대하느냐? 왜 못 만나느냐? 아니 북한의 정상과도 수시로 만나라고 지금 하는 판에 왜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조건을 붙이느냐. 이것이 지금 타당성이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쎄요. 일단 청와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 황교안 대표랑 뭐 5당 대표 만난 다음에 1대1로 만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이번 주 금요일 회담은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예.